예, 전 안재석이라고 합니다. 오픈스택 한국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KT 클라우드 추진본부에서 클라우드 OS 개발팀장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프로그래머블 하다, 클라우드 컴퓨팅엔 이제 그런 주제로 시작을 하는데요.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약간 양해 말씀을 드릴게, 제가 생각보다 발표를 많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혹시 하시다가 질문이 있으시면 꼭 굳이 발표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도 오픈스택에 대한 질문이나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시면 던져주시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 중에서 가용한 자료 모두 동원해서 대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시작하기 전에 혹시 오픈스택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나요? 굉장히 극소수이시는 걸로 판정이 되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포커스를 오픈스택에 대한 소개도 약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픈스택 커뮤니티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련 오픈소스입니다. 뒤에서 좀 잠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클라우드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컨셉이 애매하기도 합니다. 유클라우드에 50기가 주는 거나 드롭박스 같이 어떤 스토리지 공간을 주는 거를 제가 알기로는 대중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굉장히 처음으로 많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빅데이터 하둡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에 이제 속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보통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라고 하면 모두 아시겠지만 인프라에 대한 서비스하고 플랫폼하고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서비스가 있는데, 특히 오픈스택은 인프라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인프라에 대한 서비스라고 하면 어떤 가상 서버 혹은 가상 스토리지 혹은 네트워크 자원을 가상화해서 어떤 가상된 인프라를 서비스로 주는 걸 이제 인프라 서비스라고 하고요. 그런 인프라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가장 기본 플랫폼 혹은 기술을 구축하기 위한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오픈스택이 그런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걸 컨셉을 좀 두고 보시면, 만약에 제가 토요일날 집에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서버 32개가 필요하고 각각 서버에는 독립적인 게이트웨이가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닉도 2개가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는 공인 IP, 하나는 프라이빗 IP를 누르고 있어야 되고, 서버 사양은 2코어짜리 CPU에 메모리 4G, 디스크 50G, OS 반은 CentOS 주고 반은 우분투 주세요. 지금 당장 해주세요. 하면 제가 이걸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혹시 이거 아시는 분이 구글 피전을 우선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저 많은 일 혼자서 어떻게 다 하나요? 이 구글 피전은 아시겠지만 언제 2년 전인가 4월 1일 날 구글에서 발표한, 실제로 구글의 모든 서치 시스템과 인덱싱을 하고 있는 애들이라고 소개된 애들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애들이죠. 이런 애들이 없으면 토요일 하루 만에 이 옆에 있는 걸 다 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이 아니라면 직접 어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서 서버를 사서 서버를 설치하고 OS 설치하고 전부 다 피지컬리 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클라우드에서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이런 프로그램 코드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다 보면 이게 PHP 코드인데요. 이제 어떤 OS를 어떤 템플릿, 이제 OS 템플릿 3830이라는 게 이제 레드햇 OS일 수도 있고, 디스크 오퍼링이 어떻고, 이런 요구 조건들을 다 디파인을 한 다음에 파라미터로서 이걸 그냥 시켜서 30번 반복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30개의 서버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버 생성이지 인프라 리소스들을 요구하는 거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듯 그냥 프로그램 코드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가능한 게 당연히 어떤 가상 서버나 가상 스토리지나 가상 네트워크 리소스들을 제어하기 위한 것들이 모두 API로 뚫혀 있고, 그런 API를 호출해서 프로그래밍만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겠죠. 근데 사실 때마다 요구사항 맞춰 코딩 짜는 것도 귀찮습니다. 그러면
아, 이런 거를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 버리자. 대표적인 그 간단한 프로그래밍 코드로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궁극적인 모습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데요. 아스가드라는 건 하나의 예입니다. 이거는 넷플릭스 모두다 아시죠? 넷플릭스는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장 잘 활용하는 업체로 유명합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그 인프라, 서비스들을 전부 다 아마존 클라우드로 얹어서 그것도 퍼블릭 클라우드죠.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넷플릭스에서 얼마 전에 아즈가드라는 그 프로그램을 오픈소스로 공개했습니다. 스크린샷을 좀 보면요. 이거는 그 제가 넷플릭스 그 자료에서 가져온 거라 출처는 반드시 요즘 같은 세상에 출처 안 했다가는 굉장히 곤란을 겪게 되므로 보시면 간단히 그냥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내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제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위에 보시면 AM이라는 거는 아마존의 머신 이미지, 그러니까 아마존의 가상 서버에 어떤 그 OS를 설치해서 가상 서버를 설치할 건지, 클러스터는 내 서버를 어떻게 클러스터링 할 건지, 뭐 ELB는 로드 밸런싱은 어떻게 할 건지, EC2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상 서버를 생성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가능하겠죠? 아, 여기 있군요. 여기 있죠? 클러스터, 서버 클러스터 어떻게 할 건지, 로드 밸런싱 어떻게 할 건지, 실제로 가상 서버를 어떻게 생성할 건지, 그 다음에 DB, 클라우드상에서 DB는 어떻게 쓸 건지, 뭐 굉장히 여러 가지 큐 서비스도 있죠. 예, 큐 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위에 쭉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스크린샷을 보시면, 실제로 내가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하면 제가 서버를 2대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일이 무슨 이벤트 날입니다. 그러면 트래픽이 평소보다 한 10배를 더 증가할 거라는 거는 이제 예측이 되는데 그럼 서버를 10배를 더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그거는 이제 좀 예약된 이벤트이기도 하고 아니면 어느 순간에 제가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보니까 나는 지금 2대의 웹서버만 갖고 있는데 이게 트래픽이 너무 몰려서 웹서버를 계속해서 증축을 해야겠다 생각하면 그대로 스케일링을 하면 됩니다. 아까 보셨듯이 클라우드 컴퓨팅 상에서는 서버를 증축한다는 건 그냥 프로그램 코드 따서 버튼을 하나 누르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냥 그 순간에 내가 2대 웹서버를 그냥 클로닝을 해서 4대를 만들고 6대를 만들고 서로 로드 밸런싱을 시켜버리면 트래픽이 많아지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죠. 그게 끝나면 나머지 만들어진 4개는 그냥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 후에. 그런 그 스케일링을 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명령인데요. 오토 스케일링도 어떤 파라메타들을 다 지정을 한다면 오토 스케일링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직접 매뉴얼리 작업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일이 되는데요. 이 앱에서는 그런 것들을 뭐 거의 버튼 하나에 파라메타도 UI에서 등록해서 할 수 있게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각각 서버에 대한 뭐 서버 리사이즈라든지 지우고 뭐 디세이블 시키고 이네이블 시키는 것들도 이런 버튼 하나로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즈가드라는 게 넷플릭스에서 나온 거고 넷플릭스의 아즈가드로 찾아보시면 깃허브에 오픈소스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서버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냥 프로그래밍을 하면 되고 이런 복잡한 일들을 그냥 맨날 코드 짜서 매뉴얼리 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아예 앱으로 만들어서 오픈을 해버리면 만약 내가 서버 관리자라면 이걸 만들어서 개발자한테 그냥 던져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개발자가 아무런 요청사항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개발자가 알아서 앱에 들어가서 필요하면 서버 생성시키고 필요하면 클러스터링하고 필요하면 DB도 생성시켜서 연결시키고 필요하면 로드 밸런싱 서비스도 생성시켜서 서버 간에 맺어버리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버튼으로 개발자가 다 할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UI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 굉장히 어렵게 들리는데 생각해보면 그냥 프로그래밍의 한 종류가 돼버립니다. 그냥 프로그래머로서 내가 뭐 클래스를 가지고 오브젝트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느냐 아니면 그 클래스나 오브젝트가 실제로 가상 서버에 해당하느냐 뭐 그런 차이만 있지 리소스를 컨트롤하고 그냥 그런 것들을 조건에 맞춰서 혹은 어떤 파라메터에 맞춰서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뭐 오토 스케일링처럼 느려준다든지 뭐 로드 밸런싱을 하든지 그런 모든 작업을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코드를 개발을 해서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실제로 서버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클라우드가 되면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뭐 저렴해지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큰 장점은 모든 것들을 다 프로그래밍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앱 개발자는 예전에는 자기가 앱을 개발해서 이거를 실제로 서버에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서버를 위한 운영자도 필요하고 서버를 잘 아시는 분도 필요하고 서버를 넣을 상면도 필요했는데 이제 앱 개발이라는 프로세스에 서버를 직접 프로비저닝 하는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앱 개발이라는 프로세스에 내가 이 앱을 개발해서 서비스로 오픈을 했을 때 트래픽이 높아진다든지 주위 환경이 바뀌었을 때 나의 그 리소스나 인프라를 어떻게 유동적으로 관리할 건지 혹은 뭐 가상 서버 중에 하나가 죽었으면 이거를 당연히 그 페일오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드웨어 레벨이 아니라 그냥 알고리즘 상에서 페일오버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시나리오를 구성이 되니 이거를 그냥 프로그래밍으로 넣게 되면 앱 개발 프로세스에 서버를 구축하는 것부터 실제로 서버에 앱을 운영하는 거, 그 다음에 서버에 트래픽이 몰리거나 서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페일오버 하는 거, 스케일링 하는 것들이 앱 개발에 전부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코드로.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인 어떤 시스템을 개발을 할 수 있고요.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서비스로 하는 데까지 뭐 거의 어떤 다른 쪽에 도움이 없이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겨버립니다. 그럼 사실 제가 할 말은 오늘 답니다. 이건데요. 근데 여기서 끝내면 많이 화를 내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게 그런 거를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아래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게 되는지 간략하게 그럼 뒤에서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요즘에 좀 자주 쓰는 그림이라 몇 분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모든 건 아닙니다. 그냥 대표적인 어떤 그 소프트웨어 스택 혹은 기술들에 해당을 합니다. 잠깐 보시면. 그리고 그 가로 안에 있는 건 다 오픈소스들입니다. 아래는 뭐 크게 보실 거 없고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이니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센터나 서버 설계에 대한 것도 오픈 컴퓨트라는 프로젝트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만든 거고요. 관심 있으시면 이쪽은 오픈 컴퓨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가장 기본, 내가 컨트롤을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리소스 단위는 크게 세 분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이퍼바이저라고 해서 실제로 서버의 CPU하고 램을 가상화해서 가상 CPU와 가상 램을 만들어서 내가 가상 서버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가상화 레이어죠. 하이퍼바이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 가상 서버에 당연히 스토리지가 필요하겠죠. 그런 스토리지 자원에 대한 스토리지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굉장히 여러 레이어가 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요즘에 말하는 제가 혹시 이 주제로 하면 프로그래머블한 네트워크 리소스라고 하면 요즘에는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라는 그런 컨셉이 있습니다. 뒤에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것도 네트워크에 대한 그 장비 혹은 솔루션들을 모두 다 소프트웨어처럼 프로그래머블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개의 리소스들이 있고요. 이런 리소스들을 이렇게 통합 운영하고 제어하고 이런 것들이 사용자가 직접 API를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어떤 API를 제공하고 전체적인 그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가 돌 수 있도록 전체적인 운영, 관리, 플랫폼 역할을 하는 애가 여기 있는 매니지먼트 스택 혹은 클라우드 OS라고 부릅니다. 클라우드 OS나 매니지먼트 스택에는 대표적인 오픈소스들이 있고요. 오픈스택하고 클라우드 스택, 유칼립투스, 오픈네뷸라가 제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오픈소스들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 그 VMware를 아시면 VMware가 하는 일이 하이퍼바이저 제공하고 이런 매니지먼트 스택 제공하고 그 외에 필요한 툴들을 모두 제공하는 일을 VMware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대비 오픈소스에 해당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 중에서 특히 오픈스택하고 클라우드 스택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뭐 뒤에 이 두 솔루션도 굉장히 유저가 많고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앞에 오픈스택과 클라우드 스택이 실제로 상용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사용이 되는 그 다음에 오픈소스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그 두 가지에 해당을 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KT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KT 같은 그 통신회사나 서비스 회사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전에는 옵션이 없었습니다. 그냥 VMware한테 연락해서 해줘. 돈 줄게. 그거 외에는 아무런 옵션이 없었는데 이 클라우드 스택하고 오픈 스택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 나서 대안이 생긴 겁니다. 물론 클라우드 스택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버전 라이센스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그런 라이센스 버전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아파치 파운데이션 프로젝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완전한 오픈소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두 개를 이용하면
나도 저희 같은 서비스 사업자도 클라우드 컴퓨팅을 구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특히 저렴하게. 아마존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격도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비즈니스 요구사항이나 서비스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내 스스로 유연하게 플랫폼을 이제 고쳐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발표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요. 그 외에도 서비스를 위해서 모니터링이나 오토메이션, 빌링, 미터링, 어카운트 매니지먼트 등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매니지먼트 스택하고 인테그레이션이 돼서 굉장히 긴밀하게 같이 하나의 스택처럼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적힌 자빅스나 나기오스 컬렉트 D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KT는 순수하게 이것들만 이용해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합니다. 특히 이 모니터링 항목에 있어서는 이 기술들은 오픈소스라고 하지만 거의 가장 많이 쓰이는 여타 상용 솔루션하고도 충분히 비교되고 그보다 훨씬 많이 쓰이는 솔루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관심 있으시면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오토메이션 또 퍼핏하고 쉣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상용에. 이런 것들이 준비되면 이제 API가 오픈이 되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래밍은 이 API로 호출을 해서 이 API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시면 이 아래에 있는 모든 리소스들을 다 통제 운영을 하실 수 있는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API라고 하면 이게 오픈스택 API도 있고 클라우드스택 API도 있고 아마존 API도 있고 굉장히 다르게 되죠. 그럼 내가 아마존 위에서 프로그래밍 해서 해놨더니 오픈스택으로 옮겨 오려니까 API가 다 다르면 다 고쳐야 되거든요. 사용자 입장에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런 멀티 클라우드 API들을 하나의 앱스트랙션 레이어로서 묶어서 어떤 공통된 API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프록시 개념일 수도 있고 그런 멀티 클라우드 오픈 API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J-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자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바 라이브러리로서 J-클라우드 API를 사용을 하면 이 아랫단에 아마존, 렉스페이스, 오픈스택, 클라우드스택 API들이 전부 다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 사업자에 관계없이 공통된 자바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클라우드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 게 J-클라우드가 있고요. 파이썬에서는 리브클라우드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라이브러리로서 상용 솔루션에 많이 인테그레이션 되고 사용되고 있고요. 이 위에서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이나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랫단이 이렇게 넓긴 한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아주 자세한 기술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클라우드라는 건 어떤 특색을 갖고 있고 또 API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어플리케이션에 개발을 하실 때나 혹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비즈니스 아이디를 만들어서 앱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모델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API 상면에 뭐가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픈스택 기준으로 하면 이런 리소스들을 다 인테그레이션 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API 제공하고 포탈 제공합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크게 보면 아까 컴퓨터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하고 네트워크 세 개의 리소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중에서 컴퓨터 리소스 내가 어떤 서버의 CPU나 램을 가상화를 해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가상 서버로 만드는 그러니까 서버 쪽 컴퓨터 리소스에 대한 거를 관리해주는 애가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노바라는 애가 있고요. 오픈스택 기준으로 하면 그 다음에 글랜스는 이제 약간 다른 애인데 가상 서버를 생성시킬 때 요 가상화를 통해서 서버를 생성시키면 그냥 베어메탈 그러니까 아무것도 설치 안 된 CPU하고 램만 설치된 애가 딱 제공이 되면 거기에 OS를 깔아야겠죠. 그럼 베이스 OS 이미지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글랜스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이미지들이 실제로 저장이 돼야겠죠. 그걸 저장하는 게 스위프트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대신에 이런 스위프트라는 서비스는 요 맥락에서 말고 그 다음에 단독으로 아마존으로 생각하면 이제 S3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라고 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로서도 스위프트를 사용하면 그런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를 구축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네트워크이죠. 아까 컴퓨터 나왔고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에저 서비스, 네트워크에 대한 기능들, 네트워크라고 하면
실제로 내가 네트워크 간의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맺을 것이며 버추얼 닉에 네트워크를 어떻게 붙일 것이며 그런 것도 있지만 로드 밸런싱이라든지 파이어월이라든지 그런 네트워크 관련된 서비스도 전부 다 네트워크에 포함이 하고요. 이런 퀀텀은 그런 네트워크 서비스를, 네트워크 리소스들을 실제로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퀀텀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라이즌은 대시보드고요. 그 다음에 키스톤은 통합 인증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륨이죠. 그 가상 서버에 붙이는 볼륨을 어떤 API를 통해서 제어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신더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노바, 컴퓨트 자원에 대한 관리, 퀀텀, 네트워크에 대한 거, 신더, 볼륨에 대한 거, 이런 세 개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세 개의 리소스를 모두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을 갖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서비스에 필요한 애들이고요. 그래서 오픈스택은 그런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더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노바에 대해서 이제 좀 오픈스택에 처음 들어보시는지 말로 좀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간단한데요. 얘가 하나 통째로 노바입니다. 하는 일은 가상 서버, 컴퓨터 자원을 제어하는 일인데요.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 하이퍼바이저라는 애가 아까 말씀드린 KVM Gen, 실제로 CPU를 가상화하는 애죠. 얘하고 연결이 돼서 어떤 얘를 매니징하는 혹은 들어온 요청에 대해서 얘한테 요청을 실제로 수행해달라고 요청하는 매니저가 하나 있습니다. 노바 컴퓨트라는 애가 하나 있고요. 당연히 어떤 요청, API 요청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 API 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줄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가상 서버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제가 가상 서버를 만들 수 있는 서버가 실제로 5대가 있으면 이 중에서 어디다가 가상 서버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버 A는 이미 80% 이상이 운영 중이고 서버 B는 20%만 운영 중이면 당연히 서버 B에다가 만들어야겠죠. 그런 스케줄링을 도맡아서 하는 애가 노바 스케줄러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퀀텀이라는 노바 네트워크하고 연동이 되는 어떤 연동돼서 명령을 전달하는 노바 네트워크라는 애가 있고, 노바 볼륨은 이 볼륨 스토리지에 대한 어떤 그 관리를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신더라는 프로젝트로 지금은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게 약간 오래된 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API를 받아서 스케줄링을 하고 스케줄링이 된 것들을 실제로 구현을 할 수 있도록 연동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볼륨이나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대한 컨피규레이션을 잡아서 전달해주는 이런 모듈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모듈들 사이에 모든 컨트롤 메시지는 중앙의 큐 서버를 통해서 주고받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노바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네트워크 리소스는 아까 말씀드린 퀀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아까 제가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컴퓨트, 노바 쪽을 보면 말씀드렸듯이 서버를 가상을 해서 이런 것들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퀀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것들을 가상화시켜서 가상 서버의 가상 서비스로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퀀텀이고요. 퀀텀 좀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되니까 이쪽에선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아까 퀀텀은 어떻게 보면 컨트롤러죠. 매니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아까 노바도 컨트롤러에 해당하고 실제로 가상 서버, 그러니까 가상 CPU와 램을 만드는 하이퍼바이저라고 했죠. 네트워크도 비슷합니다. 퀀텀은 컨트롤러입니다. 그럼 실제로 네트워크에 대한 리소스들을, 가상 리소스들을 만들고 제어하고 그런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애들이 네트워크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서도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좀 가능한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용어만 짚고 넘어가면요.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라고 하면 간단하게 스위치를 생각을 하시면 보통은 스위치 단에 스위치는 단순히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통과시키는, 분배하는 그런 데이터 통로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네트워크 플로우, 네트워크 흐름을 어디로 보내고 그 다음에 얘는 어디로 다이렉트 시키고 그런 실제로 플로우를 컨트롤하는 컨트롤러 자체도 스위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치가 네트워크에 대한 데이터 통로 역할도 하고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어하는 컨트롤러 역할도 하는 게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네트워크 장비들입니다. 네트워크 모델이고,
SDN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개가 하나의 스위치에 묶여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데이터 부분은 스위치에 남겨두고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밖으로 뺍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를 밖으로 빼서 이제 그 내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어떤 컨트롤러를 가지고 각종 스위치를 직접 중앙에서 다 같이 컨트롤할 수 있도록 컨트롤 부분을 완전히 밖으로 빼버린 거를 SDN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차이점은 뭐냐면 스위치에 컨트롤러하고 데이터가 전부 다 들어가게 되면 내가 뭔 일을 하려고 하면 스위치에 들어가서 직접 해야겠죠. 그리고 하나의 스위치 세팅을 바꾸었다고 하더라도 그 굉장히 많은 다른 스위치들에 대한 세팅도 각각 스위치에 들어가서 전부 다 지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의 기능을 뭐 바꾸거나 업데이트 시킨다고 해도 각각 스위치 하드웨어에 들어가서 뭐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이루어야 됩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한번 정해진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바꾸기가 힘듭니다. 하드웨어 기반으로 완전 묶여버리기 때문에. 근데 컨트롤러를 완전히 밖으로 빼서 소프트웨어처럼 만들어버리면 스위치는 그냥 덤 라인이라고 하죠. 그냥 명령 받아서 데이터만 전달해주는 게 되고요. 모든 네트워크에 대한 제어는 내가 밖에서 컨트롤러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더 유연해지겠죠. 스위치는 그냥 패스만 하기 때문에 뭐 스위치에 들어가서 컨트롤을 바꿀 필요 없이 그냥 중앙 컨트롤러에서 바꾸기만 하면 모든 네트워크 플로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개념이 SDN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좀 더 스위치의 하드웨어에 모두 합쳐져 있을 때보다는 좀 더 프로그래머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있습니다. 오픈플로우는 그 SDN이라는 거를 실제로 임플리멘테이션한 대표적인 어떤 기술 혹은 표준에 해당을 하고요. 이 아래는 두 개를 지원하는 어떤 조직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SDN은 스위치에서 컨트롤러를 빼버리죠. 스위치를 완전히 그냥 무식한 놈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가장 타격받는 쪽이 어디일 거라고 생각하시죠? 시스코. 예. 왜냐하면 그 시스코는 전 세계 네트워크 시장을 거의 장악을 하고 있고 시스코의 그 네트워크 장비들은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모든 기능들이 다 장비에 들어가 있죠. 근데 이 SDN 컨셉이 오게 되면 시스코는 뭐 이게 만약 성공을 해서 굉장히 대중화돼 버리면 시스코는 거의 망해야죠. 그래서 그 SDN은 크게 지금 현재는 두 가지 진영으로 나눠 있습니다. 시스코도 그래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코가 한 것은 간단합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 솔루션들이 갖고 있는 기능들을 전부 다 API를 뚫어서 그런 API를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킷을 제공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뭐 사용자 입장에서는 다른 거 없죠? 왜냐하면 시스코에서 개발 킷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는 시스코 장비에 들어가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시스코가 제공한 개발 환경 내에서 SDK를 가지고 개발을 하면 됩니다. 그럼 SDN 컨셉하고 정확히 맞아 떨어지죠. 대신 오픈플로우 같은 거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그래서 시스코 영역이 있고요. 대부분 오픈플로우 진영 쪽은 원래 컨셉대로 그냥 네트워크 장비들은 덤하게 가자. 그 다음에 우리가 컨트롤러를 제공하겠다. 라고 가고 있는 쪽이 오픈플로우 쪽입니다. 오픈플로우 쪽에는 이게 스탠포드에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니시라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아예 가상 스위치와 가상 컨트롤러만 만들어 팝니다. 그런 오픈플로우 혹은 SDN 컨셉에 맞춰서 아주 특화된 BM을 가지고 새로 나온 회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장비를 파는 회사들이지만 좀 마이너했던 NEC라든지 그 다음에 HP 같은 경우도 오픈플로우를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SDN이라고 하면 시스코와 넌 시스코 오픈플로우 쪽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뒤에서 이제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퀀텀은 지금까지 SDN을 설명드렸는데 퀀텀이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이 뒤에 붙는 기술들이 그런 다양한 네트워크 기술들입니다. 이게 오픈플로우가 붙을 수도 있고 시스코에 뭐 버추얼 스위치가 붙을 수 있고 이 뒤에는 뭐가 붙든지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뒤에 뭐가 붙든지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퀀텀 API라는 공통 API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퀀텀이라는 공통 API가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공통 API에 포함이 되지 않는 기술별 특화된 기능들은 API 익스텐션을 통해서 제공이 되도록 그런 API 단이 마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플러그인이라는 것은 마치 드라이버처럼 이 뒤에 시스코 기술을 붙이려면 시스코 플러그인을 개발해서 여기다 넣어버리면 이제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돼서 작동이 되고요. 뭐 오픈플로우 컨트롤러를 플러그인으로 넣어버리면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그럼 퀀텀이 하는 일은 뭐냐면 오픈스택 혹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실제로 이 뒤에 네트워크 기술이 뭐든지 상관없이 항상 같은 API를 바라보고 항상 같은 API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회사나 조직들이 자신들의 기술을 마음대로 플러그인을 해서 어떤 오픈스택이라는 큰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플러그인 구조 두 개를 같이 갖고 있는 게 퀀텀입니다. 지금 현재 플러그인으로 붙어 있는 쪽은 오픈VSwitch, 시스코의 이제 그 버추얼 그 스위치가 있고요. 1000V 같은 거. 리눅스 브릿지, 뭐 엔티티 데이터류는 그 오픈플로우 컨트롤러가 있고요. 니시라가 갖고 있는 니시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 버추얼 네트워크 회사인데요. 걔가 갖고 있는 플랫폼이 지금 현재 플러그인으로 붙어 있고 이런 기술들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 제가 왜 네트워크 쪽을 좀 더 많이 말씀드리는지 잠깐 그 배경을 설명드리면 사실 그 컴퓨트 자원을 제어하거나 그다음에 스토리지 자원을 제어하는 부분은 전부터 되어 왔습니다. 이제 가상화라는 게 시작된 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근데 네트워크에 대한 리소스를 실제로 프로그래머로 제어하고 하는 거는 물론 단일 스위치 단위로선 됐지만 어떤 하나의 큰 인프라 단위, 서비스 단위로서 네트워크를 가상화를 해서 이런 것들을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머블한 환경을 만드는 부분은 지금까지 가장 많이 어려웠고 뒤떨어져 있었는데 SDN이라는 걸 통해서 가능성이 많아졌고 그 다음에 오픈스택 같은 퀀텀이라는 어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실제로 이게 서비스로까지 연결되는 인터페이스가 뚫힌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래머블한 클라우드 인프라에서는 네트워크 쪽이 가장 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쪽을 좀 더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한 사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구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얘는 OVS, 오픈 VSwitch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오픈 VSwitch는 가상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이 가상 스위치는 하이퍼바이저, 서버에 하이퍼바이저가 설치되어 있는 그 하이퍼바이저에 같이 생성이 됩니다. 이게 하나의 서버이고요. 이것도 하나의 서버이고 예를 들어서 이 서버에는 젠이라는 가상 엔진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젠이라는 가상 엔진은 이제 돔0라는 어떤 와 돔U라는 구조를 가지는데요. 돔0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CPU하고 램을 가상화를 해서 이런 가상 서버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컨트롤하는 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는. 여기에 실제로 스위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서버 하나를 달아서 그 위에 하드웨어 스위치를 다는 거하고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서버 한 대에 이런 가상 스위치를 통해서. KVM도 젠 같은 하이퍼바이저고요. 이제 젠하고 KVM은 하는 일은 같습니다. 하이퍼바이저로서 리소스를 가상화하는 일인데 이제 내부 구조가 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KVM도 역시 KVM 리눅스 커널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오픈VSwitch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서버 하나에 스위치 하나가 나한테 제공되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퀀텀이 하는 일은 노바를 통해서 요청을 받으면 이제 퀀텀적으로 퀀텀 API 쪽으로 요청을 넣습니다. 그럼 이 퀀텀 API는 이런 요청된 사항들을 플러그인을 통해서 이 퀀텀 에이전트라는 애한테 반영을 시키고요. 에이전트는 실제로 이런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오픈VSwitch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요청된 사항들을 실제로 실현화하기 위해서 오픈VSwitch를 컨트롤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API를 받아서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 시키고 이런 업데이트 내용을 에이전트를 통해서 가상 스위치를 통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설정이나 컨피그레이션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구현하는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게 가능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용자는 노바 API를 사용하거나 퀀텀 API를 사용해서 사실 이거에 대한 구현에 대해서는 알 필요는 없겠죠. 네트워크 명령을 넣으면 마치 내가 서버 2개를 사서 서버 2개 간을 네트워크를 이어준다든지 포트를 포워딩 시키다든지 파이어월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그냥 API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하듯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퀀텀은 어떤 SDN 기술이 VM하고 연동되게 연결 기술,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토리지 쪽입니다. 스토리지 쪽은 신더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죠. 이게 실제로 스토리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블락 스토리지 같은 걸 생각하면 네뎁이나 넥센타 같은
이제 상용 제품들이 있는데요. 상용 제품들을 실제로 이 스토리지에 쓰게 됩니다. 물론 상용 제품들도 API를 다 갖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 API들은 상용 제품의 네이티브한 API고 이런 것들도 제품마다 모두 다 다르죠. 그러면 신더가 하는 일은 퀀텀이 하는 일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상용 제품들이 플러그인으로 붙어 있고요. 신더 API라는 게 있어서 노바나 혹은 사용자를 통해서 어떤 볼륨을 생성한다든지 어느 스냅샷을 뜬다든지 아니면 볼륨을 없앤다든지 그런 명령을 API를 통해서 받으면 실제로 이거를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한테 등록된 어떤 스토리지 쪽으로 이 명령을 수행하도록 스케줄링 할 건지를 스케줄링을 하고 그러면 실제로 이 플러그인을 통해서 요청된 사항은 만약 요 아래 넷앱이 붙어있는 넷앱 API를 통해서 구현이 되고 넥센타는 넥센타 API를 통해서 구현이 되고요. 그냥 리눅스 파일 시스템이면 얘가 갖고 있는 아이스카시, 만약 아이스카시 커넥션이면 아이스카시하고 LVM 그 명령을 통해서 수행이 됩니다. 그러면 퀀텀하고 마찬가지로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클라우드 상의 스토리지를 제어하는 거는 항상 공통된 요 신더 API만 바라보게 되고요. 다양한 기술들은 이런 플러그인을 통해서 붙어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 노바하고 퀀텀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신더를 사용해서 리소스들을 제어를 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합쳐보면 뭐 하나의 큰 그 클라우드 컴퓨팅을 한다고 하면 내 컴퓨팅 그 리소스들을 생성할 수 있는 컴퓨터 셀이 있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전체적인 컴퓨터 셀에 대해서 공통적인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아까 VM, 그 OS 이미지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네트워크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애들이 글로벌 서비스로서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런 글로벌 서비스들은 그 여러 가지 컴퓨터 셀들이, 컴퓨터 존들이 혹은 그 컴퓨터 서비스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이런 구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혹시 그 오픈스택을 좀 아시고 이런 디플로이먼트라든지 논리적 그 스케일 구조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은 이거 끝나고 나서 저한테 좀 따로 물어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그 오픈스택은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스콥이 잡습니다. 저같이 KT처럼 인프라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사람만 봐야 되는 그런 기술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 쪽 같은 데서 클라우드 회사들을 보면 여러 가지 벤처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럼 벤처 회사들이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를 예를 들면 그 아마존의 인프라 서비스의 API들을 사용해서 그 아마존 인프라를 좀 더 자동적으로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UI, 툴을 만들어서 이 툴을 유료화해서 파는 회사가 있습니다. 라이스케일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라이스케일은 그 아마존을 사용하는 사람은 대부분 사용하는 유료 서비스가 됐습니다. 이거는 내가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인프라 서비스가 제공한 API를 가지고 고객들한테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밸류를 애드를 해서 이거를 서비스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 외에도 그런 클라우드의 API들을 사용을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구현을 해서 이런 것들을 서비스로 만들거나 혹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서 파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다른 측면으로 보면 우리 회사가 이제 파이어월에 대한 거는 진짜 잘합니다. 이걸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파냐? 그럼 파이어월을 가지고 이것들이 실제로 아마존이 갖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나 혹은 다른 쪽이 갖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인테그레이션이 돼서 하나의 서비스로서 사용자한테 제공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KT에 들어와서 그 클라우드를 사용을 할 때 나는 파이어월가 필요한데 KT가 제공하는 파이어월은 너무 성능이 좀 안 좋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유료 파이어월 서비스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기술들을 어떤 클라우드에 붙여서 접목시켜서 또 서비스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API를 통해서 그 클라우드 인프라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VM들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사업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현재 미국에 있는 벤처 회사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픈스택이라는 어떤 인프라에 대한 플랫폼을 하고 있지만 사실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인프라에 대한 거를 이해를 하고 얘가 제공하는 API를 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개발할지 어떤 것들을 만들지를 고민을 하시면 아마 좀 더 넓게 보시고 많은 좀 더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 이런 발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